사망전의 스트레스의 첫 번째가 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중년기, 노년기 스트레스의 첫 번째는 자녀 때문에 힘든 거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지 말고 용도 자금을 통해서 효도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돈은 쓸 돈입니다. 하지만 용도 자금은 용도를 정해서 저축하는 통장을 저는 용도 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보험료를 스스로 좀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이란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사람, 절세와 가족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드리는 저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사랑, 가족 애를 지키는 자산관리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가구원의 건강,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섞어보면, 모아보면 아프면 돈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검사를 해보니까요.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 전의 스트레스의 첫 번째가 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년기, 노년기 스트레스의 첫 번째는 자녀 때문에 힘든 거고, 청년기, 장년기의 스트레스는 부모로 인해서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큰 통계로 봤을 때는 자살의 원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정신과적인 질환,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정신과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 가족이 보듬어주고 가족이 힘이 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요한 순간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안타깝게 한번 돌아볼 통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경제를 만나고 상담하고 강의하는 저로서는 돈 걱정에 대한 보호보다는 돈 갈등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 걱정에 대한 얘기들은 많습니다. 돈 걱정 없는 이런 책들이 많았었죠. 물론 저도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라는 책을 썼던 저자긴 하지만 이 돈 걱정은요, 돈을 걱정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가정의 역동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지와 목표가 생기는 반면 돈에 대한 갈등은 치명적이고 상처를 준다는 의미에서 좀 더 역기능이 생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에 대한 갈등은요, 생기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일할 의욕, 돈을 벌어야 될 의욕,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좀 더 치명적이면서도 역기능적이다,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돈 갈등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가족애를 지키는 재무 지혜를 말씀을 드릴 때 돈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까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게 되시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지만 상속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산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늘 상속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아파트값 많이 오르고 특히 서울에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상속세를 누구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보통 강의할 때,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세는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재무상담사로서 자산을 관리하는 상담사로서 여러분에게 상속세금, 그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리분 청구, 즉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 상속 과정에서의 불편함들, 마음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친모에게도 상속 관련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분쟁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건가요? 세 번째, 홀로 살아가는 배우자의 긴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까가 중요한 화두다. 네 번째, 이걸 제가 꼭 좀 강조드리는데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자녀들이 이 상속된 자산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 즉, 자녀들에게 올바른 돈에 대한 마인드와 돈을 키워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는 것이 상속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은, 시니어분들은 사는 아파트 하나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2억짜리가 3억이 되고 7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10몇 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사는 집 하나로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부동산 가격, 다시 말씀드려 내가 사는 그 집 하나 자체가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살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역동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서 이 자산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은둔형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AI로 산업 현장이 바뀌고 있고 일자리를 노동을 대체하는 시기 속에서 다들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은둔형으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상속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살아남은 배우자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웠었던, 즉 자녀가 한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30대 초반 정도 키울 정도의 3, 40년보다 더 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세 인생, 120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보다 더 오랜 기간을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배우자가 긴 노후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간섭하지 않고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배우자에게 주실 수 있게끔 가족 안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부모된 의중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들 간에 또 분쟁 생기지 않게끔 원칙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많이 준다라는 얘기 벌써 30년 넘게 91년도에 폐지된 법입니다. 장자 상속은 의미가 없는, 즉 법률과 상식에 맞게끔 자녀들의 누구한테 많이 준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꼭 좀 강조드리는 거는 자녀한테 서로 다른 자산을 나눠주거나 지분을 섞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줬는데 그 지분을 뭐 반반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건물을 파니 재개발을 하니 재건축을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 매도하고 처분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보니 자녀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저는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빌라를 똑같은 다가구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3억짜리가 7억 됐는데 어떤 때는 3억, 5억이 그대로 가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가 나중에 달라지게 되면서 누구는 어떤 걸 줬니, 누구는 어떤 걸 손해봤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자산을 갖고 있게 되면서 자녀들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 어찌 보면 2번 항목, 즉 서로 다른 자산을 나눠주지 말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증여하고 상속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누가 투자하는 거죠?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는 건데 뭘 사주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지분을 섞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자녀들 간에도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유언의 형식을 유언장을 날짜와 서명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입니다. 부모로서의 의중을 미리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형식에 맞게끔 잘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잘했니, 누가 기여했니를 따지게 됐을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결국엔 또 비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생전에 부모님이 부모된 도리와 의중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저러한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해서 가족 안에서 저는 재무대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부모님의 말씀이 유언장의 형식을 빌어서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중이 자녀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가족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유언장을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님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가족과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이 가족은 상속에 대한 분쟁으로 지금까지도 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애매하고도 좋은 말씀은 가족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저는 분쟁과 갈등은요, 어긋난 기대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어긋난 기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긋난 기대를 하지 않게끔 서로 분명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분화하는 것이,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니어인 내가 사망을 한다면 나의 자산은 어떻게 상속을 할까? 1번,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2번, 배우자에게. 3번,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자, 4번, 사회에 환원하겠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대답을 해봐 주시죠. 제가 한 4, 5년 전에 남성분들 대상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수십 명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제가 강의할 때 엎드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님의 배우자, 우리 애들 엄마의 노후를 지켜주세요 라고 제가 엎드려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할 정자, 바를 정자로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합리적인 지속 가능한 노후의 삶을 위해서 올바른 답을 정한다면 저는 배우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배우자에게 상속을 자산을 맡기고 배우자에게 통제권을 갖고 있게끔 해서 자녀들 키웠던 그 삶보다 더 길 수 있는 노후에 배우자가 살아갈 수 있는 노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재산 상속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만 해도 왼쪽 아래쪽의 파란색처럼 9%만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많은 경우가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파란 색깔 보시면 24%,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에이, 뭐 장남 자녀들한테 뭘 많이 주냐, 우리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들에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고무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결혼 자금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미 결혼 자금 주시고 또 자녀가 결혼한 시니어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돈이든 간에 자녀 증여에 있어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에 있어서 A 부모는 부모가 불행하지 않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B 부모는 결혼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다달이 원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C 부모는 전세 자금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모 젊어서는 고생 좀 해야 된다. 내가 결혼 자금 많이 안 보태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 결혼 자금 등 증여에 있어서 고려할 4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행복하게 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를 살아가는 생활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에 연금 받아 또는 이자 받아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그 돈이 뭐로 쓰여지게 될까요? 간병비로 쓰여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비가 있다면 병원비는 해결이 되겠지만 간병이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제가 최근에 고객 상담 사례이기도 하지만 한 달에 400만 원씩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됩니다. 이 5천만 원은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에 5천만 원 돈을 넣어놨었던 그 돈을 오로지 간병비로 그냥 쓰게 되는 1년에 한 방으로 5천만 원 쓰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할 때 생활비로 어느 정도 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 말고도 간병이라든가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이걸 대비하는 저는 목적 자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후 목적 자금까지 고려해서 생활비와 리스크를 대비하는 노후 목적 자금까지 고려해서 여러분이 두 분이 함께 살아갈 노후에 대한 완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죽더라도 다른 한 명의 배우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부부가 맞이할 긴 노후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부가 합의한 금액을 미리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제 말씀은요, 꼭 결혼자금을 주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자금을 주시든 안 주시든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정한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자금 뭘 해줘? 그냥 우리가 노후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시다가 때가 되면 또 주시는 경우들도 생겨요. 부모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정말 1억을 줘도 2억을 줘도 자녀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큰 돈 주지 못하고 정말 앉혀놓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결혼자금 보태줄 건 없지만 결혼해서 축의금 들어오면 그 축의금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보태주마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미리 부모님이 합의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어느 정도의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를 부모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기대 관리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얼마 정도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내가 얼마 정도 저축하게 되면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이 돈 가지고 얼마 정도 마련되면 이 돈 가지고 결혼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돈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녀들은 뭐가 생기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해서 다시 한번 주든 안 주든 부부가 함께 합의를 해서 그 돈을 미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냥 주지 마세요. 증여하지 마십시오. 양도하십시오. 책임성을 갖게 하세요. 양도나 증여나 세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 관계를 갖자는 겁니다. 증여는 그냥 주시죠. 하지만 양도는요, 거래하는 양수도 관계가 발생합니다. 양도하고 받는 수도, 즉 양수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그냥 받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돈에 대한 책임성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의중을 생각해서 책임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모티브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꼭 좀 조심할 거는 준비되지 않은 공원, 아들아 결혼만 해봐, 아버지가 다 해줄게 라고 그런 말씀 하시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못 해주게 되면요, 못 해주게 되면 그때 누구 탓할까요? 아버지 탓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 실제 사례입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 너 빨리 결혼만 해라, 애비가 다 해준다라고 말만 하셨다가 결국에 퇴직하시고 본인은 자영업 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가게세 나가고 하면서 본인은 먹고 살기 힘드시면서 정시하게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전세자금 2억도 못 해주는 거죠. 그럼 아들은 누구 탓할까요? 부모 탓을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다 해준다며 왜 못 해주냐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요, 전세금은 2억이 아니라 4억으로 5억으로 크게 오른 상황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해줄 것처럼, 전세금 해줄 것처럼 애매한 공원, 붕붕 떠 있는 말을 해주지 말고 명확하게 숫자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금이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꽤 올랐었던 것처럼 전세금 해준다 이런 애매한 말씀 말고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녀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 관리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하시고 이런 기대 관리를 분명하게 숫자로 표현하지 않게 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자녀가 저축하는 만큼 보태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1년에 500만 원씩 저축을 했다라면 부모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니어인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라면 30살 초반이나 40살 자녀가 있겠고 또 20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동그라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큰 동그라미에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직장을 생활하고 분가하고 독립하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먹고 살고 출퇴근하고 있으면 따로 월세 비용 80만 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버는 소득에서 200이 됐든 300이 됐든 350이 됐든 이 버는 소득에서 얼마는 저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왼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작은 동그라미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자녀가 이 정도는 버는 소득에서 저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의 딱 절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죠? 230을 벌든 250을 벌든 절반은 아니어도 한 80만 원 정도는 저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8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80만 원의 절반이면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요, 자녀가 저축하는 만큼을 부모로서 보태주는 것들,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500을 저축하면 500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지만 500을 저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 매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보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장인들 2030 세대,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하면 30대 중반만 돼도 벌써 직장 생활 10년 정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돼도 돈을 5천만 원 정도 이상 모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자, 시니어 여러분, 단순한 계산법으로 한 달에 80만 원 저축하면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 5년에 5천만 원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30 청년들 중에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돈 5천만 원 돈 모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시니어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여쭤봅니다. 얼마나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시니어분들이 대답하실 때 2명, 3명 정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교육 담당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청년님, 저희들의 말이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일까요? 그 정도로 청년들이 저축을 많이 안 하고 있나요? 라고 뒤에 있는 운영진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적금을 통해서 우리 예전 선배님들처럼 적금 부어서 만기 되면 예금 갖고 그 예금을 다시 부어서 1년, 3년 동안 묵혀두는, 그래서 목돈을 경험해보는 경험들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결혼 자금이 됐든 증여가 됐든 간에 자녀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지원할 때 자녀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뭔가 저축하는 모티브를 형성하고 돈을 모아본 경험을 선물해 주자. 다시 한번 돈을 모아본 경험을 선물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에게 자녀와 꾸준하게 재무적인 대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그리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획을 공유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노후에는 어떤 돈들이 들어가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노후에는 생활비 말고도 간병비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 삶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노후 삶에 대한 중요성을 자녀들도 알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보험료를 스스로 좀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했던 가정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보험료가 65세인데 보험료가 6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은 사별을 하고 아들, 딸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노후에 소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65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면서 살고 계신 거죠. 즉 자녀들 거 보험료도 다 내고 계신데요. 정작 본인은 65세에 보험료도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 아들, 딸들 서울에 전세금 다 해주고 직장생활 하니까 생활은 알아서 하더라도 근데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머님,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당장에 보험료 내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험료 현황이 어떤가? 엄마의 보험료 65만 원, 즉 아들, 딸들까지 다 해서 보험료 65만 원이면 이 보험료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카톡방에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함께 상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담의 결과, 내용, 취지와 현재 상황들을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바빠서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어머님, 그래도 요즘 청년들 출퇴근하면 다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게임합니다. 스마트폰 보니까 퇴근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엄마에 대한 재정적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것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취지를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카톡방에 초대했습니다. 톡방에 초대를 드렸는데요. 아들, 딸들에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셔서 기왕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할 때 보험 현황이 어떻고 재산 현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드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드리면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톡방을 초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톡방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들, 딸들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 톡방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 아들, 딸들 잘못, 엄마 잘못, 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 가족 안에서 돈에 대한 건강한 대화가 없었던 문화를 반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꼭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족애를 지키는 재무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세금에 대한 방법보다 절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과 사람, 가족과 절세, 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지켜나가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자산관리 원칙에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경제적인 활력을 끌어올리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열어나갈 건지, 그리고 돈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마땅히 본인이 버는 소득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면서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균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것은 결혼자금 얼마 떼주고 상속에 대한 유언장 작성하는 형식적인 숫자나 형식적인 문장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모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받지 말고 용도 자금을 통해서 효도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돈과 용도 자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용돈은 쓸 돈입니다. 하지만 용도 자금은 용도를 정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저축하는 통장을 저는 용도 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하셔서 또는 다른 소득을 창출하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의미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번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행복하게 나의 소질과 건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돈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이 스스로가 용도를 정한 그 용도 자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의 실손 보험료를 내어드리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되는데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폭등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조바심에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겠다. 특히나 돌아보면 혜택을 받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실비가 나한테는 맞지 않는가 보다 싶어서 부담돼서 깨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요즘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바로 실손 전환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5천 원, 10,000원 정도 자기부담금 없이 옛날 것들만 고수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을 높여서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실손 전환 제도를 저는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요즘 세대의 실손보험은요, 60세만 해도 보험료가 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세만 해도 보험료가 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손 전환하게 됐을 때 보험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부모님의 실손 보험료를 자녀들이 내어드릴 수 있게끔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녀들 키웠을 때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교육보험 가입했죠. 또 실손보험이 나오기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이런저런 보험을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후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보험료만큼은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벌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십시일반하여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세 시니어가 두 분이 있다라고 하면 6만 원이면 두 분에 12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가 둘이다라고 하면 6만 원씩 12만 원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녀가 3명이다라고 하면 4명씩, 4만 원씩 4명, 3명이니까 4, 3, 12 해서 그렇게 보험료를 내어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만 6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연금이 있죠. 변액연금도 아니고요. 개인연금, 펀드나 저축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얼마씩 최소로 가입할 수 있죠? 여러분, 9만 원입니다. 9만 원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내면요. 나중에 2배인 18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부면 10년 뒤에 20만 원 받는 겁니다. 최소 가입 금액보다는 10만 원 정도 상징적인 금액을 우리 자녀들이 내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만 60세 전에 행정상의 나이로 60 생일 지나기 전에 우리 엄마의 국민연금을 가입해 드리는 아들, 딸이 있다라면 행복하시겠죠. 세 번째, 함께 저축해서 집안의 대소사나 김장 비용을 내어드리는 일인 겁니다. 자, 김장 비용,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 여러분 김장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보통 어떠시죠? 김장하느라 이런저런 재료값, 고춧가루 값에 절임, 배추에 이런 돈들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 간에 이런 경우도 있죠. 누가 몇 통을 가져갔네, 누가 고기를 사왔네, 보쌈 고기 수육을 누가 삶았네, 이런 얘기들로 오고 갑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형제들은 예민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 자석은 어떻죠? 보이지 않는 걸 끌어당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는 돈처럼 돈은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돈을 매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형제들 간에 돈에 대한 갈등, 역할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전에 함께 저축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저희 가정은 2년 전부터는 어머니께 절대 김장하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김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장하는 모든 비용들을 엄마께서 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 돈이 125만 원 정도 된다. 고춧가루 값에, 새우젓 값에, 절임 부추에 또 일하시나 수고하시는 이모님들 품삯게 이런 돈들 100만 원 돈을 저희가 그 금액을 3남매가 통장으로 싸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됐든 설날이 됐든 추석이 됐든 세뱃돈 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 형제들이 모은 돈에서 그 돈을 미리 봉투에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됐든 누가 결제하고 누가 뭘 사고 누가 샀니 안 샀니 이런 얘기들을 할 일이 없는 거죠. 5만 원을 하든 형제가 둘이든 셋이든 형편에 맞게끔 형제들끼리 저축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초반에 노후 목적자가 말씀드리면서 실비에서 병원비는 커버가 되겠지만 간병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으니 특히 간병에 대한 긴 리스크는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저축해서 부모님의 노후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끔 용도 자금에 대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언이란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들도 가르쳐 주셔서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이 용도 자금으로 저축하고 가족애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 몇 푼보다 또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상속에 대한 사전 증여 이런 절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사람, 절세와 가족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무조건 세금만 생각해서 사전 증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 증여해서 세금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발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우자가 혼자 살아갈 긴 노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만큼 돈과 사람, 가족과 절세 이 네 가지를 함께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돈에 대한 건강한 마인드를 우리 시니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마인드와 역량과 그리고 열심히 버는 소득에서 저축하고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시니어 산들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돈 몇 푼보다 돈 증여하고 넘겨주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서 디지털 생활 역량
그리고 비슷할 진로 역량을 갖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좋은 화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은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리고 마음이고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진취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가족 사랑을, 가족 애를 지키는 재무적인 지혜, 자산 관리에 오늘 저의 말씀이 꼭 좀 작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 연구소 박상훈이었습니다.